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달 대구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 관악산에서 8명의 청소년이 한 여고생을 폭행, 성추행하는 사건, 이런 게 잇따라 벌어지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서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과연 이제는 정말 소년법 개정해야 할까요? 오늘 2부 시간에 찬성 반대 양쪽 의견 들어보겠고요. 잠시 후에는 오랜만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번 국회 원구성을 두고 주는 떡도 못 먹느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보겠고요.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진수희, 최민희 두 전 의원이 출연하는 정치 토크 시간, 오늘은 개각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국회가 오래간만에 정상 가동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그 원구성 협상 결과를 두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건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대표의 완승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주는 떡도 못 먹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박지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주는 떡도 못 먹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저희 민주평화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190석의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촛불혁명의 뒤처리를 위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자. 이걸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하고 천정배 의원이 개혁벨트 또는 개혁입법 연대를 구성해서 정의당까지 157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록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은 되지 않더라도 주요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 원장을 가져가지고 개혁 입법을 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개혁 입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안했지만은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상당히 처음에는 관심을 갖더니 결국 원구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개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는 떡도 받아먹지 못하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민주당한테 떡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오해찬 정의당 대표도 이걸 강력하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부동산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 복지 정책, 산업 구조 조정, 여기에 예결위원장까지 외통, 국토, 환노, 복지, 산자, 예결위원장을 몽땅 한국당한테 안겨줌으로써 저는 어떤 개혁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원, 법사위원은 아무도 지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3대 때 하고 있지만은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관례상 의장을 여당이 하면은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야당이 해왔습니다. 야당 해왔죠. 우리가 야당 할 때 유선호, 우은균, 박영선 다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 예. 예. 그러나 지금은 법사위 이후에 국회 선진화법이 있습니다. 네. 세계 어떤 국회에도 과반수 의석이면 되지만은 예. 우리 국회는 180석,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가져야만이 법안 통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 아무런 개혁 입법을 통과하지 못하겠는데 이제 이 1년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이 합치면 157석이 되긴 합니다만 또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상임위가 있었을 테니까 157석을 연대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강조하신 예컨대 외통위, 국토교통위, 환노위 이런 걸 다 여당이 가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57석으로 했으면은 네.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우리 제안이 옳다 하고 동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었고 예.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은 한국당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했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정치는 협상이에요. 예. 또 재헌절 2절에 원구성을 한 것은 잘했지만은 네.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 전반기에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제 주장으로 이틀 미기하고 30년 만에 최초로 원구성을 빨리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역시 경륜이 있어서 원구성 빨리 해줘서 감사하다. 네. 이런 공개적 칭찬도 받았지만은 예. 이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왜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장병환 평화정의 원내대표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 민주당 대표와 한국당 대표가 사당 원내대표가 함께 해야 되는데 네. 두 분이 결정을 해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 역부족입니다.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 상대가 다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홍영표, 김성태 되겠습니까? 홍영표, 김성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영표, 김성태 두 큰 정당끼리만 결정을 했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제가 드린 질문은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촛불혁명의 산물인 예. 그러한 개혁을 위해서 백업을 해줘야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주겠다는 떡을 안 먹고 걷어찼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157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예. 심지어 천정배 의원의 제안은 중요 상임위원회에서 157석 벨트를 구성해가지고 예. 과반수 이상을 만들고 예. 또 이 원장을 법사위원장까지도 우리가 갖자. 어허.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야만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그랬어요. 민주당 측에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길을 터주면은 협상에 우위권을 점유해가지고 예. 바른미래당도 유인하고 예. 한국당도 받아들여가지고 개혁에 필요한 절대 필요한 그러한 상임위원장은 확보했어야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근데 이런 제안을 왜 거부했다고 보시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담이 있었겠죠. 어떤 부담이요?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귀국하기 전, 재헌절 행사하기 전 원을 구성해야겠다 예.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예. 아무리 한국당이 이러한 주요 알토란 같은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더라도 예. 뭐 법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법안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은 그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혁 벨트를 구성해가지고 개혁적으로 나가야만이 네. 이제 대법관 청문회 3번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일대 우리 민주평화당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는 몇 분은 낙마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은 제가 추천한 분이었지만 낙마를 했고 예. 그 후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언감생심 제가 노력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통과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제가 왜 생각할 못 보는 때, 거죠?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는 개혁입법연대 제안하셨고, 뿐 아니라 연정 수준의 협치까지도 제안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 개혁입법연대나 연정 수준의 협치 등등은 결국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도 권력을 나눠달라, 이런 요구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뭐 통합도 얘기했고 네. 연정도 얘기했지만은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차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혁 입법연대 혹은 개혁 벨트라고 했던 겁니다. 예. 이걸 과거처럼 흥정을 하고 예. 나눠먹기 하고 하면은 금세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비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권력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다. 그것은 서로 얘기는 왔다 갔다 했죠. 그렇지만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었다. 네, 이겁니다. 네. 예. 그런데 왜 이 주는 떡을 걷어찼는지는 영영 말씀을 안 하시네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순한 원 구성을 위해서 예. 서두른 것 아닌가. 그리고 서둘러서 이런 그런 거다. 전략적 마인드를 예.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예. 그렇죠. 못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지 않고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네. 버스 지나간 다음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청와대 비서실은 뭐 한 겁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드디어네요. 드디어. 네.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발표했네요. 김성원 전희경 한국당 현역 의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전 신한국당 의원,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이분 중앙대 명예교수입니다. 5명이에요. 네.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 5명에 대한 뭐 인선 배경도 설명했나요? 예, 김병준 교수에 대해 가지고는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지낸 국정 경험을 쌓으신 분이랬고, 다 참여정부 때죠. 예. 박찬종 전 의원에 대해서는 5선 의원으로 신한국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는 등 높은 정치적 경륜을 지닌 원로 중 한 분 이렇게 소개했고, 예. 이용구 교수에 대해서는 2017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비롯해 꾸준히 일을 맡아 봉사해왔다 이랬고, 예. 전희경 의원을 두고서는 다양한 보수 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 진출해 우파적 가치와 정체성을 수호하는 데 강력히 투쟁해온 분.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30대 40대 정책적 소통을 통해 당을 활력 있게 만든 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자, 좀 더 부연하자면은 김병준, 박찬종 두 분은 뭐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알려진 예. 분이고요. 이용구 명예교수는 경제학자예요. 예. 중앙대 총장까지 지냈고, 그 2017년 탄핵 국면에 임명진 비대위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대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조강특위 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등 당 조금 외곽에 쭉 있었습니다. 예. 전희경 의원은 뭐
안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우파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데 그 역사 국정 교과서화에 거기 아주 앞장섰죠. 앞장섰던 인물이죠. 맞아요. 뭐 이제 우파의 잔다르크다 뭐 예.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고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을 했고 김성은 의원은 동두천 연천이 지역구인데 73년생이에요. 아하. 자유한국당에서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최연소입니다. 네. 초선이지만은 이리저리 정치 경험은 꽤 있고 당 대변인도 좀 지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뭐 김병준, 박찬종 말고 나머지 세 분은 모르는 국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5명을 추리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 네. 거부하니까요. 일단 5명은 내가 되면은 한다라고 허락한 사람이니까 발표를 한 거죠. 그랬죠. 뭐 이국종, 이회창, 김용옥 이런 명망가들이 오르내렸지만 다들 손달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분들은 어쨌든 수락을 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5명 가운데 1명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한국당이 이제 지금 의총 진행 중인데 주말까지 1명 후보를 확정해서 17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안 위원장은 17일에는 반드시 의결될 것이다. 백도는 없다. 백도라는 게 이게 거꾸로 가는 건 없다. 예, 예.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만약 오늘 의총에서 이거 처음 첫 단추 잘못 끼워졌다 다시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 부의장 후보도 정하고 비대위원장 논의도 하는데 오늘 안 된다면은 의원들 주말 동안 또 모일 수도 없을 거 없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뭐 17일 전국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안 될 건데 네. 글쎄, 위기 의식들이 있긴 있어요. 의원들이 개파 막론하고 가네. 예. 어쨌든 이 과제는 2가지입니다. 어떤 거요? 누굴 뽑느냐도 과제지만은 비대위원장 예, 누구냐? 뭐 그간의 공천권을 주니 마니 뭐 논란이 많잖아. 그러니까 비대위원회의 권한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 그러니까요. 있다면서요. 비대위원회인데 뭐 다 준다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는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네. 뭐 의원들마다 말이 다 제각각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권한과 시기가 의총에서 가닥 잡힐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비대위 체제가 천년만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는 비대위 그럼 뭐 언제부터는 전당대회 이런 정도의 가닥이 의원총회에서 잡히고 그 다음에 아마 사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누가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5명 가운데. 여러모로 볼 때 김병준 명예교수가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아요. 예. 근데 또 거꾸로 보면 비토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참여정부 출신 아니냐. 예. 또 김성태 원내대표 쪽하고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른바 지금 당권파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인데 이러면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잘할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해서 남는 사람. 아하하. 그럼 그게 최악이죠. 그럼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비대위원장의 그 권위가 살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과거 민주당 비대위의 경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짜르 소리 들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휘둘렀어요. 그랬죠. 이분이 어떻게 왔느냐? 문재인 당시 대표가 삼고초려 해와가지고 의총에서 찬반 투표도 안 했어요. 안 만장일치로 찬성. 예. 이게 이제 민주적이냐는 반문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권위가 산 거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위를 바탕으로 실제로 공천의 개혁 같은 걸 좀 했고 그럼요. 어떤 특정한 색깔로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당 의원들도 위기의식 갖고 있긴 해요. 의총 전에 재선 의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좀 대변인격인 박덕흠 의원이 5명 후보로 압축됐는데 교황 선출 방식으로 오늘 밤이 새도록 결론을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황 선출 방식이랑 2가지인데 교황 선출은 추기경 중에 1명을 뽑기도 하지만 의원 중에 뽑자는 소리는 아닌 것이고 네. 그 콘클라베라는 게 가둬놓고 뽑을 때까지 못 나오지 않습니까? 추기경들이 맞아요. 그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은 그렇죠. 뽑혔다 해서 문 열어주잖아요. 합의가 될 때까지 문 안 열죠. 그렇죠. 예, 예.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당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5명이 결코 참신하다거나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여러분이 많이 검색한 뜬 뉴스들 정리하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월드컵 때문에 크로아티아 검색이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크로아티아가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오늘 새벽 누리꾼들이 인구는 몇 명인지 또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랭킹, 피파 랭킹은 어떻게 되는지 그야말로 폭풍 검색 중입니다. 네. 크로아티아는 이탈리아 반도 동쪽, 바칸반도 북서부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요. 면적은 한반도의 4분의 1 정도라고 하고요. 인구는 남한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진출에 대해서 소국의 반란이다 이런 수식이 붙기도 합니다. 연장전의 달인이다 이런 수식어도 있더라고요. 네, 새벽 잉글랜드전도 연장전 역전골을 넣으며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그랬죠. 16강전에서 덴마크와 또 8강전에서 러시아와 연장전을 치르며 그야말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크로아티아는 1990년대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크로아티아라는 이름으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처음으로 출전했다고 하고요. 이후 20년 만에 결승에서 프랑스와 리턴 매치를 겨루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1대2로 역전패 당했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승세라면 말이죠. 반대로 2대1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문제는 체력인데 30분 연장전을 3차례나 치렀기 때문에 다른 팀에 비해서 경기 한 번을 더 뛴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23명이 아니라 22명만으로 팀을 꾸려가고 있어서 역시나 지구력과 체력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22명이에요? 공격수 니콜라 칼리니치 선수가요. 1차전 당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후반 교체 투입을 거부했는데 일부에서는 선발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출전을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예. 감독이 칼리니치 선수가 전에도 이런 행동을 보였다며 아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요. 결승전이 언제죠? 16일 월요일 0시니까요.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로 이어지는 알겠습니다. 밤 12시에 펼쳐집니다. 다음 검색어는요? 김해공항 사고인데요. 지난 10일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입구 앞 진입도로를 질주했던 그래서 택시 운전사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BMW 운전사가 항공사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정 씨는 사고 당일 같은 항공사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을 태우고 운전을 했는데 공항 진입로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안전봉까지 설치된 도로에서 과속을 해 결국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한 겁니다. 그 영상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스탑 그러면서 운전자 만류하는 그런 음성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운전대를 잡은 정 씨 영상을 보면 정말 경주라도 하는 듯 코너도 빨리 돌고요. 막 속도도 내고 하는데 경찰이 오늘 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에 따르면 동승자인 항공사 직원 B 씨의 승무원 교육이 10여 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라 속도를 높여 운전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당시 속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국과수의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 의뢰한 상태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고 직전에 100km 이상의 속도가 났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검색어에 뜬 인물들은 누가 있나요?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씨 이렇게 3명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왜죠? 회고록 내용 때문인데요. 재판. 네. 지난해 4월 그 회고록을 내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탄의 탈을 쓴 신부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됐는데 어쨌든 7월 16일 예정대로 오후 2시에 광주에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조원태 사장은 왜죠? 교육부가 인하대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위 취소를 통보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고졸 사장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한서희 씨는 왜 검색어에 올랐어요? 최근 논란이 된 워마드 성책 훼손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일베나 기사화해라 여현민국 환멸난다라면서 일정 부분 편을 드는 SNS 글을 올려서 논란이 중심이 됐는데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오늘은 옷이나 사라며 자신이 모델로 있는 쇼핑몰 계정을 공유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 항상 화제의 인물이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브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오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이 잔혹한 청소년 범죄,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1호로 선택이 된 적이 있었죠. 그때 청와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내놨었는데 이번에 대구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다시 올린 글에 28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 양쪽의 의견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정세종 교수 먼저 연결합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현행 소년법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현행 소년법에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예. 형벌보다는 보호 관찰 같은 보호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만 14세 미만은 구치소, 형무소 이런 데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보호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 처분은 상담, 보호 관찰, 그다음에 위탁 보호 요런 거 일반적으로 보면 형벌에 비하면 상당히 처분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소년원이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예, 예. 요즘은 무슨 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죠. 맞습니다. 거기에 보내지기도 하죠. 예, 합니다. 근데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낮습니다. 거기 가는 비율은 얼마 안 되고 예. 대부분은 그냥 상담 등등의 그런 보호 처분을 받는다. 예, 보호 예. 관찰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만 14세 미만이고요. 예. 그다음에 14세부터 18세까지는 어떻게 되죠?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또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도록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법에는 15년 아무리 중한범을 저지르면 소년법에서는 15년 이하로 아마 규정하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무리 중한범을 저지르더라도 20년 이하로 아마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같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그렇죠, 것도 그렇죠. 20년 이하로. 예, 아주 흉악한 범죄일 경우에만 20년 이하고 네. 일반적인 경우는 15년 이하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정수정 교수께서는 이 법 이제 좀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교단에 서기 전에 강력계 팀장으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현장에 특히 절도범이나 어떤 여러 범죄에 대해서 출동을 해보면 네. 확인해보면 형사 미성년자예요. 예.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을 아니까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네. 그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또 그 현장을 목격했던 어떤 일반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하. 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줘야 하는지. 네. 특히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황당한 상황이죠. 어떻게 네. 피해 구제가 상당히 약해지니까. 예. 예. 즉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형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처벌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처벌도 처벌 능사는 아니지만 예. 경찰이나 이런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규정이 돼야 되는데 네. 아예 저희가 어떻게 뭔가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 자체가 되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개입도 못해요? 일반 상식에 안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해보면 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형사 미성년자인데 마음대로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요? 체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단순 절도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폭행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체포나 이런 강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적어도 체포 강제 수사까지는 할 수 있게 하자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성인하고 똑같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 정도로 낮추면 일반인들의 상식에 좀 맞는 어떤 법 집행이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제 주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소년법상 15년 이하로 낮춰놓은 이 제도를 예. 일반 성인들과 유사하게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 형법에 판사님이 양형을 할 때 고려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나이가 어리거나 상황이 어떻거나 아하.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 그 엄벌을 처하기보다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 규정만 충분히 활용하더라도 일부에서 말하는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가한 형벌을 주지 않냐 하는 예. 그런 주장, 그런 문제는 예.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즉, 만 12세로 이 형사 미성년의 나이를 낮추자. 예. 그 다음에 12세 이상 18세까지는 지금 그렇죠. 15년이나 20년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 형량을 없애버리고 성인하고 똑같이 하자. 그래도, 그렇죠. 양형치 연령을 고려할 때문에 별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군요. 이 형법 51조에 그렇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효과가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진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성인이든 소년범이든 형벌을 가해서 교화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런 게 회의적입니다. 일반 성인들에게도 형벌을 가해서 교화 개선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예. 그 크게 효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입장은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줘야 되고 예.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일반 사람들의 공감대인데 예. 그러한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뭔가 좀 이 제도적으로 개선해보자. 예. 특히 이제 만 12세 정도로 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외관적상으로 가늠이 안 될 때도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분의 그런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하자는 게 아니라 예.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해놓으면 아무래도 예방 효과도 좀 생긴다? 이렇게 기대하시나요? 아무래도 기대는 되죠. 그런데 강력한 반론은 아무래도 예.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 아니냐, 미성년자에 예. 대해서는. 이런 주장은 예. 어떻게 보세요? 가능만 하다면 교화 개선이 그 일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화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네. 근데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또 이러한 논의가 또 계속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형법상 형사 그 미성년자 기준이 14세로 만 14세 미만으로 된 게 네. 6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세종 교수였고요. 자, 지난해에도 또 이 논란이 크게 일었을 때 SNS에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이런 글을 올려서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금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 소년범뿐만이 아니라 범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네네. 피해자가 그런 피해가 적게 발생하게 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서 또 돈도 안 들이고 시간도 안 들이고 제일 생색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형량을 올리는 겁니다. 아동 성폭력 문제가 일어날 때나 이런 소년범 문제가 일어날 때나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생색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형량을 올리는 건데요. 예. 힘이 들고 노력이 들고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은 특히 소년범의 경우에는 재범률을 낮추는 겁니다. 예. 지금 끔찍한 소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예. 첫 번째 범죄부터 이렇게 흉악하게 나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아하.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점점 나빠지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처음 잘못을 했을 때
피해자들은 쉽게 그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가해자를 교화를 해서 재범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이 작업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형량 올리자, 그냥. 예, 소년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정치인들이나 언론이나 심지어 전문가들마저도 형량 올리자고 하는데, 네, 네. 이 어린 소년들보다 훨씬 계산적인 성인 범죄자의 경우에도 네. 형량을 올린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2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지금은 30년형이 됐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계산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는 되게 충동적으로 저지르고 그다음에 안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흉악범죄를 저지를 때 예전에는 내가 이걸 범죄를 저지르면 20년 징역형이 최고인데 예. 이제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계산을 하는 거는 그건 진짜 공상이거든요. 그 말씀 보니까 형량을 올려봤자 예방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작용은 뭐냐면 형량을 올리고 이제 뭐 법안 발의도 하고 나면 네. 언론의 관심이 사라집니다. 아. 우리가 이 소년범을 위해서 뭔가 했다. 예, 그러다 예. 보면은 정작 예산이나 시간이나 인력을 투입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량 올리지 말고 오히려 재범률 낮추기 위한 교육, 교화 등등에 대한 투자를 하자,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이른바 응보적 정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고요. 예. 피해를 입은 특히 소년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아이들이 있는 부모로서 똑같이 느낍니다. 네. 그런데 이 소년범에 대해서 소년범들을 성인과 비슷하게 취급하고 이제 그 중형까지 처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소년범의 이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뭐 형량 올리고 중형에 처하는 것이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공감하고 돕는 것 같지만 네. 길게 보면 오히려 소년범의 발생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뭐 사형 이런 것까지 고려될 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예. 만약에 자기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치면 피해자들한테 더 가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가 발각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범죄가 더 잔혹해지고 아하. 이게 그 조직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형량을 올린다 그래서 피해자를 돕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네. 이게 소년법 폐지나 형량을 올리는데 반대를 하면 네. 당신은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냐, 이런 반론을 듣는데요. 당장 나오죠, 그 말이. 예, 그 참 안타까운 일인 게, 그럼 형량을 올려서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텐데 효과가 없다. 예, 지금까지 실증적인 증거를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재범률을 낮추는 대로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도 2000년에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춘 사례가 있었고요. 예. 독일도 1990년대에 처벌 강화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기존 처분을 좀 실효성 있게 개선한 사례가 있고, 예. 우리도 지금 14세로 되어 있는 거 한 12세 정도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14세로 돼 있는데 12세가 넘으면 소년원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4세, 근데 12세는 초등학생입니다. 그렇죠. 예, 초등학생을 소년원에 보내는 것 이외에 처벌까지 해서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의 이 평균적인 판단 능력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대체로 이제 지금 이 언론에서도 많이 난 끔찍한 사건들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12, 13세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14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2살 낮춘다고 하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처하는 식으로 이 법이 애초에 그렇게 개정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논란이 되는 여러 사건들을 예방하거나 혹은 거기서 정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건 원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입은 그 가족들이 최근에 인터뷰한 얘기들을 보면 가해를 하는 그 청소년들이
버젓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나 미성년자니까 처벌 가볍다는 거 안다. 예, 예. 소년원 한번 갔다 오는 건 나 훈장이다. 예, 예. 갔다 와서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예. 뭐 전혀 소년원에 가서도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자랑하고 뭐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반성의 의미가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인터뷰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그 소년법 그 개정에 찬성하시는 교수님도 네. 법을 고친다고 해도 판사가 관대한 처분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양형 기준이 그러면, 있으니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은 폐지됐지만 뭐 미성년자인데 얼마나 무겁게 형을 살겠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그건 법을 개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예. 우리 교육 현장이나 이런 데서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를 받았을 때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좀 엄격하게 해서 예. 아주 작은 이 범법 행위가 있을 때도 피해자가 아주 쉽게 그것을 선생님이나 뭐 감독자한테 얘기할 수가 있고 드러나게. 예,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 이런 것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론의 기본은 네. 중형이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된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반드시 형사처벌이 아니라도 교육 교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돈과 시간 투자가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 말씀. 예,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회부처 장관들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 위키 첫 번째 항목은 최저임금이가 뭐길래인데요. 네. 이 최저임금이 근로자 측 위원들 불참으로 그동안 회의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용자 측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어제 파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 쪽, 그다음 경영계 쪽, 그다음 공익위원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노사 각각 이제 9명씩 참가를 하고 물론 이제 민주노총 측이 지금 4명이 안 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 9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익위원이라는 것은 노사 양쪽에 이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요. 고용부 장관이 선정해서 대통령이 위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번에 사용자 쪽 위원들이 보이콧한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이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해 왔는데요. 지난 10일에 이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 사용자 위원들은 어제 따로 긴급회의를 열고 막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또 오늘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가 최저임금 제도에 불복하겠다 이런 의사를 비추면서 동맹 휴업까지 언급하면서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올리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최저임금제라는 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노동자가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어떤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종별이건 뭐 지역별이건 이걸 차등화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것이란 평가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이걸 주장하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 뭔가 정부에 당했다 이런 인식을 사용자 측 위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정부에게 있습니다.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은 이 자기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용자 측이 낸 안하고 근로자 측이 낸 안이 합의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게 되고요. 대개는 이제 이 중재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 분이 결정이 됩니다. 노사의 중간 정도 선에서 중재안을 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에는 이렇게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는데 지난해에는? 양측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한 안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다음에 공익위원들이 보다 합리적인 안에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사용자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믿고 나름대로 양보를 한 액수를 적어서 냈는데 공익위원들이 다 근로자 위원 안에 투표를 해서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안에도 공익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예. 즉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사실상은 다 친노동자적이다 또 아니면 친문재인 정부 쪽이다 이런 주장도 많죠.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위촉이 이제 될 때부터 보수 언론과 경제신문 등이 공익위원들 성향이 편향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문재인 캠프 출신이거나 또는 노동단체 소속이거나 또 노조의 권한이 확대돼야 된다는 주장을 해온 학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올해도 분명히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결정 늦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저임금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14일까지는 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또 사용자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지금 사용자 위원들도 그만큼의 부담을 또 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근로자 위원만 참여한 상태에서 좀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 인상폭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올릴 것이냐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근로자위원들의 제시안은 지금 시급 1만 790원이고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해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 뭐 어디선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직은 윤곽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이전에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으로 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어내기는 했는데요. 또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 분인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좀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같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좁혀가는 논의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14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될까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요? 독일 가는 안철수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아하.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필 독일이죠? 안철수 전 의원은 독일은 중소기업의 나라다라면서 세계 1, 2위의 기술력을 갖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고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나라라는 점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돌아올지 등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정계 은퇴는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9일날 이제 문화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죠.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이 자신을 부르지 않으면은 정치권에 영원히 못 돌아온다고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정계 은퇴한다는 거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안철수 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담처럼 한 얘기인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런 거거든요. 네. 좀 비유를 하자면 정계 은퇴 이런 게 아니라 뭐 정치 안식년 정도를 갖겠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은퇴 선언한 후에도 국민이 불러서 돌아오는 그런 정치인들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인데요. 그렇죠. 199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개건교수로 갔었죠. 93년에 귀국을 했지만 이후에 또 아태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1995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승리해서 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정계 복귀를 또 감행한 그런 상황이었죠. 안철수 전 의원 주변에도 이렇게 이선 후퇴를 했다가 다음 대선이 오기 전에 복귀하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시적일지 몰라도 정계를 일단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친 세력인데다가 기반이 여전히 부실해서 좀 안철수 전 의원이 이선 후퇴를 하는 상황이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8월 19일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는데 일단 이 전당대회 구성 자체는 국민의당 출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 김동철 비대위원장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모두 이제 국민의당 출신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일단 양측은 전당대회 일정 변경이나 룰 문제 등을 놓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면서 좀 개파 갈등 양상이 약간 비치기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 총선 전 정계 개편을 추진하고 주도하려고 이제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오늘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네. 오늘 오후에 이 문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이제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상장 폐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기업인 미국 바이오젠사하고 합작으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만들었는데 금감원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에피스와의 이 관계를 장부의 일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해서 분식 회계를 했고 이 기업의 가치를 뻥튀기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게 일부러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내비쳐왔죠. 이게 그런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대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혼자만 행사하는 거냐 아니면 바이오젠이
충분히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대목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근데 이제 애초에 바이오젠이 지분을 쉽게 늘릴 수가 있는 조항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로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가 있게 돼 있었고 2015년 시점에 그럴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회계 기준을 바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목이 공시에는 누락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선위가 오늘 내린 결론은 이 콜옵션 대목이 공시에도 누락된 게 고의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네요. 좀 그런 셈이죠. 그런데 아무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장 폐지까지 가지 않는 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묘한데요. 공시에서 콜옵션 이걸 누락한 것은 고의인데 지금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부당하게 변경한 거냐 이건 이제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의 원래 이제 조치 원인, 이제 금감원이 원래 낸 안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좀 떨어져서 보완해라 이렇게 좀 지시를 했었는데 금감원이 이걸 보완을 안 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앞으로 다시 감리를 해서 조치를 취해라라는 게 증선위의 결론입니다. 뭐 삼성은 이것도 소송으로 맞서겠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뭐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증선위가 요구하는 대로 성실히 해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라면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감원이 다시 감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이 좀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고의 회계 부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는 양측의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 그게 몇 년 이상 걸리겠네요. 1년 이상 일단은 걸리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 아이고. 그것도 또 담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최민희, 진수희, 최민희 두 전직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두 분 의원, 전직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개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1년 조금 몇 개월 지났어요. 14개월? 그러니까 장관들 잘 하는지, 네. 개각 어느 정도 하는 게 필요할지, 좀 언론에서는 벌써 개각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쯤 시점이 딱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면 다음 주쯤 개각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말이죠. 아무래도 이건 야당 의원한테 먼저 발언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개각은 그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필요를 느끼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야당이나 이쪽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14개월 정도 지났고 아마도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성적표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자체대로 했을 거고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쭉 이제 평가가 나왔을 텐데 제가 보기에 이 장관들이 세 그룹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꽤 이제 이렇게 일을 잘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좀 정책 혼선이나 현장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했던 부분 그런 부처 장관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전혀 존재감 없이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실수도 안 했지만 특별히 드러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장관들이 계시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개각 요인은 한 가지 있긴 하죠.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셔서 김영록 전 장관 농수사부인가요? 그 하나만 채우는 걸로 끝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바뀐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채우는 거 이외에 몇 분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망이 아니라 바람은 어떠세요? 대폭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바람은 저는 경제 라인 대폭 갈아야 된다.
게 정부를 위해서도 좋고요. 우리 지금 경제정책 기조나 방향성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 라인업도 바꾸고 정책의 방향이나 기조를 좀 다시 한번 재정돈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라인의 전면 교체 정도까지 가면 이건 대폭인데요. 그죠? 아니 저는 김동연 부총리는 유임을 시키더라도 김동연 부총리가 가진 생각이나 정책적인 입장이나 그 방향 그거를 살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가 원래 장관들의 수명이 짧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정권 초반에서 지방선거 끝나고 뭔가 전환점이라고 생각되면 개각을 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과거에 보면 뭔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도 개각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경제 부분에 대한 대폭 개각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핵심은 김동연 부총리거든요. 네. 내각으로 보면.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실장이 큰 방향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건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새로운 실험은 과거의 낙수 이론에 기초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지난 9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 데서 반성적으로 나온 네.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공공일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공공일자리는 아직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성급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김동연 부총리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 방향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저는 김동연 부총리는 정통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이 안착되는 과정을 연착륙으로 만드는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김동연 부총리를 바꾸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지만 유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팀은 이미 김동연 부총리 중심이니까 다른 장관도 바꿀 이유가 없다. 그렇죠. 아니 근데 예. 지금 이 정부가 정부 내각보다는 행정부보다는 청와대 그립이 너무 세다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만 있다고 해서 그분이 그 소신대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 청와대 그 구성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제이노믹스의 거의 뭐 핵심이다시피 한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결국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좀 어려운 계층들의 주머니를 좀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소비를 많이 하게 함으로써 이 경제가 그렇죠. 좀 탄력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수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맞습니다. 건데 그것만 갖고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성장을 이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정부가 조금 늦었지만 혁신 성장을 같이 내세운 거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하고 혁신 성장을 여하이 어떻게 그 균형을 가져가느냐 이제 네. 그게 중요한데 혁신 성장을 말은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만한 이 맨파워라 그럴까 라인업이 저는 충분하지 약하다. 않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쪽에 그런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부분은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혁신 성장이라고 왜 붙였을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 성장이었고요.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혁신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과정이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둔 겁니다. 네. 그런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가장 문제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이게 저로서는 최대의 고민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은 AI가 주도하고 빅데이터 뭐 등등의 정말 기술혁신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준다는 걱정을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혁신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외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고민이 그 답이 나올까. 네.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네. 그다음에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그 저소득층과 중간층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공 부문 일자리 그리고 청년 지원 부분이 중소기업 청년 지원 예산도 보니까 6%밖에 못 썼더라고요,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은 그렇다면 과거 9년 낙수 일원과 민간 일자리 기초에서 감세의 기초에서 정부를 운영했는데 그때도 역시 일자리는 안 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경제팀 개편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두 분에게 아니 좀 제가 들어봤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왜냐하면 그밖에 어떤 장관이 또 문제가 있는지. 이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그 기치가 무색할 정도로 분배 지표가 굉장히 악화됐단 악화되고 말이죠. 있죠. 예.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일자리 대통령을 모토로 해가지고 일자리 상황판 설치까지 하는 의욕을 보였는데 그게 또 무색할 정도의 최악의 고용 지표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쯤에서는 자꾸 그 대통령 후보 때 공약에 매달리지 말고 뭔가 좀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우리 국민들이요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거 많이 기다려 주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성적표가 이미 나왔지 않느냐 말씀이고 네. 거기에 선제적으로 최민희 전 의원 아까 답변하신 거예요. 아직 돈 제대로 못 썼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 얘기를 우선 듣고. 그 밖에는 어떤 장관들이 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이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대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내렸기도 했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최근에 그 국방부 관련된 국방부 산하에 있는 이 기무사. 문건 관련한 처리가 굉장히 무책임했거나 좀 매끄럽지 못했던 그거는 이미 저는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거기에 많은 또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영무 장관. 네, 저는 기무사 관련 문건에 대해서 지금 송영무 장관이 자세하게 밝힐 날이 있을 거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내용을 밝힐지 들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무사 관련 문건은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기무사 관련 문건이 그게 당연히 작성해야 되는 거고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유한국당만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이 기무사 문건 처리를 보고받고 후속 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사퇴를 주장하는 건 논리적 모순 같아요. 저는. 그 문건이 별거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보고 만에 하나 자유한국당 생각과 비슷했다면 오히려 그 거꾸로 민주당이 사퇴시키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왜 사퇴시키냐 해야 될 것 같은 되게 논리적인 모순이 자유한국당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개혁도 해야 되고 기무사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기무사 관련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힌다고 하니 저는 그건 수사가 한 달 걸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독립수사단의 그 수사 결과는 보면 될 것 같고 일부 그 문건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청와대가 인식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게 거치 문제를 논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다. 근데 송 장관이 그 이전에 또 한미 동맹 관련한 거라든지 그 연합훈련 관련한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잊어먹고 있지만 몇 가지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나 이쪽하고 좀 엇박자가 난 듯한 이런 사례들이 참 여러 건 있었거든요. 또 여성에 대한 발언 파문 이런. 저는 여성에 대한 발언은 동의하지도 않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나이 또래의 군 지도부는 대체로 비슷했다. 지금 송영무 장관뿐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이 사퇴 사유가 된다고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엇박자 부분도 사실은 그 엇박자라는 게 다 군 개혁과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북한과 좀 관계를 터보려는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보면 네. 자유한국당 쪽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왜 자유한국당은 엇박자 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물러나라고 하는지. 모든 지금 내각의 장관님들 다 디펜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굳이 송명무 그러실 장관에 필요는 없는 대해서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디펜스가 목적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진수위원 또 그런가 어떤 하면 이제 최근에 정책적으로 좀 미숙함을 드러내 보인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어디죠? 우리가 좀 꽤 몇 달 지났긴 했지만 교육부총리의 경우에도 정책 혼선이 있었고요. 또 법무부 장관의 경우 그 비트코인 문제로 또 좀 실망을 안겨줬었고, 특히 이제 이 실생활하고 관련된 문제 중에 이 환경부 장관 있죠. 뭐 좀 재활용 쓰레기 문제 이런 거. 쓰레기 대란도 자초를 했었고, 또 최근에 그 라돈 침대 수거하고 관련해서 썩 그렇게 매끄럽지 않게 라돈 부분은 직접 담당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하긴 하던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교육, 법무, 환경, 교육. 법무, 환경. 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올 봄까지만 해도 이분들도 개각 유력한 그 개각 대상에 올랐었는데, 이게 지방선거 끝나면서 지방선거 압승하고 나면서 또 이렇게 중폭의 개각 얘기가 좀 들어가고 그 빈자리만 메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는 거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수희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런 분들도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 글쎄요. 뭐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의견이니까, 의견.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꾸는 거는 또 한 번 그렇게 실수를 하다 보면 그 실수가 그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더 앞으로 잘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최 의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장관 수명이 이제 짧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임기와 같이 가는 분들도 그래요. 많이 계시던데. 어쨌든 뭐 정책 혼선 내지는 업무 미숙 등등으로 거론됐던 몇몇 장관들, 또 최근에 그 여당 원내대표와 잠깐 그런 얘기가 오갔던 노동부 장관, 노동부 뭐 이런 등등이 좀 그동안 있었는데,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정책적으로 교육부 총리를 사퇴시키는 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라는 게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말하면서 교육부총리만큼 자주 교체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경우 비트코인을 예로 드셨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혼선은 법무부 장관만의 혼선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혼선은 저는 지금도 우리 사회 전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책임을 법무부 장관에게 물을 일인가. 왜냐하면 이건 정부 차원에서 결정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짜 그 어떤 면에 대한 문제제기 되게 컸거든요. 그건 유시민 작가도 그런 입장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만을 가상화폐만 띄어서 얘기하는 것도 안 맞죠. 그래서 이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좀 더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미리 받았을 때 개각 주제? 이렇게 자료를 보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 과연 이분은 사퇴해야 된다고 말할 근거가 있냐를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경부 장관의 경우 그 쓰레기 대란, 그게 언론의 보도가 크게 됐잖아요. 그리고 라돈 침대, 언론의 보도가 크게 된 거 외에는 제가 구체적인 업무 평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사안이 큰 사안인 건 인정하면서도 그거 언론에 크게 보도된 그걸 가지고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혼자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근거가 좀 없는 것 같다. 자료가 없다? 구체적으로 장관이 어떤 책임을 잘못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언론 보도더라고요. 제 정보가 주로. 그렇게 보면. 저야말로 더더욱 그 정보는 더 없는 거죠. 없는 상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뭐 떠올려 보면 그렇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뭐 최종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나 자료로 봐서는 개각 요인 자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대통령의 스타일을 볼 때 그렇게 장관을 자주 교체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이런 보도를 잠깐 봤는데 그 연설비서관 있잖아요. 예. 연설비서관이 대통령께 그 문건을 올리면 처음에 새빨갛게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수정. 예, 수정이. 근데 그러다가 점점점 새빨간 게 없어져서 예. 이제 대통령과 내가 코드가 맞았나 보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순간 대통령께서 자기에게 맞춰주신 거다. 이런 그 언론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연설 비서관 스타일에 맞춰줬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사람에 대해서 되게 배려하는 스타일, 기회를 주는 스타일. 또 믿고 쓰고. 네, 그런 스타일이라 저는 개각은 소폭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뿐 아니고요. 역대 대통령 모두가 자기가 한번 인사를 통해서 입각시킨 장관들에 대해서는 여간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안 바꾸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여론의 압력이나 야당의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꾸기 싫어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바꾸는 거지. 저 사람 진짜 안 되겠어. 그래서 바꿔야 되겠어.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지금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그렇게 썩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새 때문에 장군들이 더더욱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바꾸시고 알겠습니다.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정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느 정도 폭의 개각으로 결과가 되어질지 양쪽 이야기 잠깐 들어봤고요. 너무 그 개각 대상만 거론하니까 문제에 있었던 장관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두 분 생각할 때 제일 잘하고 있는 장관은 누구 같아요?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네. 김부겸 장관이 행정안전부 굉장히 장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예. 그 전당대회 출마권 때문에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뭐 이래가지고 약간 기스가 나긴 했는데 그 행정안전부 업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국토부. 상당히 이 저기 부동산 가격도 일단은 잡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조금 거북하기는 한데 그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입각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 양론도 있고 국민들은 썩 그렇게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국회에 한 4년, 8년 일하는 동안 상임위를 여러 거치고 정부 업무 보고 계속 받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정부나 국회 돌아가는 메커니즘도 알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 장악 능력 뭐 이런 게 학자 출신이나 정통 관료로 커온 분들보다는 낫다. 좀 사고의 지평이나 이런 것도 넓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최민희 전 의원은 어느 장관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우선 김현미 장관이 잘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누가 얼마나 좀 이행했냐를 살펴봤더니 조용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분을 한 분 발견했습니다. 누구요? 그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에요. 특히 통신비 인하와 관련하여 그 제가 국정기획 자문위원일 때 통신비 인하 방안을 쭉 얘기해 게 있어요. 그게 보편요금제, 저소득층 기본료 11,000원 인하하는 거, 그다음에 와이파이 까는 거 등등. 그거를 소리 소문 없이 부처에서 할 일은 다 해서 국회로 넘길 건 넘기고 실제로 저소득층 기본료 11,000원은 인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공약을 실천하는 분이 계셨구나. 네,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떠들썩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실제 이렇게 약간 이제 띄워줘야 경례나 돼요. 이런 걸 좀 띄워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국민들이. 별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을 하려면 일단 언론에 나고 시끄러우면 일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소용이 소리 소문 없이 그러나 뚝심 있게 하고 있는 장관들까지 언급을 좀 해봤고요. 오늘 진수희, 최민희 두 전직 의원께서 나누신 이 대화를 아마 청와대도 잘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떤 결론이 날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입각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워낙 똑소리 나게 의정활동도 하셔서. 그럼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잡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